안녕하세요. 잃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얻은 건 너무 많죠. 당시만 해도 미국이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세계의 어떤 표준? 요새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자임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으로 표상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가, 이것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일단 값진 수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서구 사이의 학문적인 격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학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과거의 일인 게,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연구년을 맞아서 다시 미국에서 1년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을 간 건 1987년이었고요. 연구년으로 다시 미국을 방문한 거는 200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론 저 자신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그 제가 유학 시절에 체험했던 서양과 한국 사이의 학문적인 격차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나온다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거나 혹은 거의 대등한 상태로 한국의 학문적인 수준이, 혹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인 그런 수준이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부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한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책도 데리다와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책 못지않게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리다와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한편으로는 현대 영미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자연과학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가버 교수님의 초월적 자연주의와 대비시키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에서 다루었던 괴델과 튜링이 위트겐슈타인과 벌인 논쟁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꾸준히 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2권 분량의 책으로 낼 만한 원고가 쌓였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부각시키려고 제목을 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은 구도자의 일기, 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의 일부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라는 이름의 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은 이 책을 앞서의 데리다와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책과의 연계선상에 위치시키면서 책 전체의 윤곽을 잡아줍니다. 이전 저작과의 연계성은 책의 3부에서도 찾아집니다. 3부는 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이라는 책의 모순론을 발제문의 형식으로 요약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를 보완하는 글에 이어서 국내 학자들과의 지상 논쟁을 수록했습니다. 논리철학 논구에서 언어와 세계는 액자에 걸린 그림과 거기에 묘사된 풍경처럼 서로 거리를 둔 채 3인칭적으로 초연하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세계를 그린다는 그림 이론은 이러한 전제하에 구축된 의미론입니다. 그 작품에는 이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1인칭 유화론도 보입니다. 작품 후반부의 윤리학과 초월적 성찰은 1인칭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1인칭과 3인칭만으로는 사람의 삶이 제대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 정적인 데다가 소통이나 교류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는 스토아주의를 연상케 하는 논리 철학 논고의 정적에서 벗어나서 상인한테 사과를 사는 사람, 건축기사와 조수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위트겐슈타인과 대화 상대자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듯한 대화가 전개되곤 합니다.
플라톤의 작품에서처럼 일방적이거나 기획 연출된 대화가 아니라 어떤 판단이나 시각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법한 자연스러운 반론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수가 뒤따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사유를 더 정교하게 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함과 아울러서 서로의 잘못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주죠. 상대를 2인칭으로 대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이 놓친 게 무엇이고 상대가 환기시켜주는 바는 무언지를 헤아려서 서로의 견해를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철학적 탐구에서 위트겐슈타인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자신이 수행하는 철학적 탐구의 전 과정을 대화와 토론의 형태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사유의 모험은 극도로 압축된 단정적인 독백으로 일관했던 논리 철학 논고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그의 사유가 분석 철학보다는 현상학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현상이라는 소여에서 시작하는 철학입니다. 여기서 소여라는 말은 주어진 것이라는 말의 전문적인 철학 용어이죠. 왜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라이프니츠와 하이데거의 물음은 소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인 물음입니다. 논리철학 논고에서 위트겐슈타인은 스스로를 보여주는 세계의 존재를 신비스러운 소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소여로서의 세계는 초연한 3인칭적인 관점에서 그저 신비로운 걸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철학적 탐구에서 주어진 소여는 막연한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로 대별되고 그에 대한 논의도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지만 누구나 동일한 삶의 형식으로 묶이고 동일한 자연사에 내던져 있습니다. 박쥐와 고등어의 삶의 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사람과 박쥐가 삶의 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고유한 삶의 형식이 무언가에 대한 인간학이나 형이상학은 위트겐슈타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종을 단위로 삶의 형식을 달리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박쥐와 고등어의 자연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과 박쥐의 자연사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에게 고유한 자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 철학이나 인류학은 위트겐슈타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종을 단위로 자연사를 달리한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철학을 비롯한 모든 인간 활동의 최종적인 토대이자 조건임을 적시합니다. 누구도 저러한 소요 사태를 무시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삽니다. 인식론이나 존재론, 윤리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철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삶의 형식과 자연사를 수식하는 사람의 라는 용어는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쥐들 중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박쥐가 있다면 그 박쥐의 철학은 아마 박쥐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일 것입니다. 철학하는 박쥐는 박쥐라는 종에 부과된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어떻게 박쥐의 인식과 존재 이해를 틀짓는지를 박쥐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입니다. 철학하는 박쥐는 자신을 포함한 박쥐들이 고등어나 사람과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사람과 주변에 대한 2인칭적 성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3인칭적 탐구를 지향하는 자연과학주의, 객관주의,
상대주의나 혹은 1인칭적인 탐구를 지향하는 관념론, 주관주의, 표현주의와 구별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자연이나 자연사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사람이 어떻게 접합해서 어떠한 사유를 빚어내고 그 사유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현상하는지를 기술합니다. 기술의 도구가 언어이고 언어의 규칙은 문법이기 때문에 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은 언어 현상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언어 행위와 문법에 초점 잡혀 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철학적 탐구의 핵심을 이루는 언어 철학과 심리 철학의 여러 문제와 현상들을 해소하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라는 초월론에 빠지기 쉬운 수학 철학과 신이라는 초월자에 빠지기 쉬운 종교 철학은 저 책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이 큰 관심을 갖고 중시했던 저 두 분야가 정작 자신의 대표작인 철학적 탐구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은 저 분야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이 별도의 저수를 요하는 지난한 과제임을 함축합니다. 하이데거도 수학과 존재 신학을 서구 형이상학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자신의 대표작인 존재와 시간이 아닌 별도의 저술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저는 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 위트겐슈타인의 다른 저술들을 원용해서 수학과 종교를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해명함으로써 미완에 그친 그의 철학적 탐구를 보완해 보았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를 그와 서로 엇각을 이루고 있는 현대 분석 철학의 경향하고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조목조목 비판해 보겠습니다. 첫째, 위트겐슈타인은 철학과 과학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양자 사이의 상호 독립성과 불간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철학이 과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영감과 암시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학문의 지형도에서 철학은 더욱 고립되고 그 입지는 더욱 축소됩니다. 둘째로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메말라가는 철학적 상상력을 더욱 궁핍하게 합니다. 형이상학이 없는 철학은 철학적 품격이 없는 잡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셋째,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배경이 되어야 할 철학사와 유리된 채 전개되는데 철학에서 철학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생산적인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고이지신의 미덕은 실종되고 철학적 문제들은 그 뿌리와 맥락과 원천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맙니다. 넷째,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새로운 전문 용어를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는데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철학에서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에서만 정당화될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독소 조항으로 역기능합니다. 철학은 개념을 가지고 해나가는 작업인데 개념을 업데이트하거나 창조할 수 없다면 이는 철학의 업데이트와 창조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섯째, 위트겐슈타인은 철학에서 체계화와 설명과 연역을 배제하고 기술만을 남긴다는 전략인데 이때의 기술은 디스크립션을 말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검약한 것입니다. 체계화하고 설명하고 연역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저 체계화와 설명과 연역은 경우에 따라서 철학을 전개하는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요구되는 도구들입니다. 열거한 대립은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렸다기보다는 추구하는 철학의 성격과 방향성의 차이에서 초래된 걸로 보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해도 모든 것에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점을 택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생겨나고 어떤 길로 들어서면
그로 말미암아 가지 않은 길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철학을 주제로 몇 권의 책 원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사유에는 원하건 아니건 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위트겐슈타인으로 말미암아 철학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끝나기는커녕 그의 철학 자체가 미완의 진행형입니다. 그를 계승하건 그와는 다른 길을 가건 철학의 길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이 다 하는 순간까지 철학의 길을 갈 것이고요. 제가 그 길을 가는 한 아마 숙명과도 같은 그와의 인연도 지속될 것입니다. 대륙 철학 배우기와 지키, 프레게와 러셀의 비판으로 시작한 즉 인식론 독본이라는 책에 모두 미국의 철학자들입니다. Reading Metaphysics, 즉 형이사학 독본, 다널 데이비슨, 데니얼 데닛. 저는 하이데거의 새로운 혹은 차이나는 반복을 다른 철학자들하고 크로스오버 시켜보았고, 요컨대 수리 논리학은 응용 수학일 뿐이고 하이데거가 남긴 생애 마지막 대담의 메시지였습니다.